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경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거대한 퍼즐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오늘 그 심오하고 엄청난 미스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저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과 닿아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 내면의 공간이 바깥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려 400년이나 묵은 철학계의 최고 난제거든요. 이른바 마음과 세계의 분리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지만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전체 지도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1장에서는 경험의 미스터리 그 자체를 살펴볼 거고요. 2장, 컵, 멜로디 그리고 지평, 3장, 신체와 망체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물건들을 통해 철학적 아이디어를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4장, 자유, 자기기만 그리고 타자, 마지막 5장, 뇌, 사회 그리고 과학까지 꽤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경험의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왜 이 의식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참 재밌게도 합리주의나 경험주의 같은 거대한 두 철학적 흐름이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렸거든요. 합리주의자들은 우리 마음이 원래부터 타고난 틀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렇게 믿었고, 반대로 경험주의자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순수한 감각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죠. 근데 둘 다 틀렸습니다. 완전 실패였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정작 제일 중요한 질문, 즉 경험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가 하는 쏙 빼놓고 그저 경험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만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는 브렌타노의 아이디어를 싹 가져와서 지향성이라는 걸 현상학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로 삼았죠. 여기서 제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의식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꼭꼭 밀봉된 복사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은 언제나 진짜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쫙 뻗어 나간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무언가를 향해 두려워하고 생각할 때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말 그대로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컵, 멜로디 그리고 지평입니다. 자, 후설의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아주 친숙한 일상 속 예시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우리가 멜로디를 들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딱 그 찰나에 현재에만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뚝뚝 끊어진 쇳소리만 들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파지라는 걸 통해 방금 지나간 음의 꼬리를 살짝 쥐고 있고 원초적 인상으로 지금 들리는 음을 들으면서 동시에 예지를 통해 다음에 올 음을 무의식적으로 딱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건 점들이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를 쭉 끌고 가면서 기대하는 미래를 향해 싹 기울어져 있는 생생한 현재인 셈입니다. 시각적인 것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컵을 딱 집어들 때 눈에 보이는 컵의 앞면만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컵 전체를 봅니다. 보이지도 않는 뒷면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경험이 지평이라는 구조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을 예상하는 내부 지평, 그 컵이 놓인 테이블이나 방 같은 외부 지평,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깔아주는 세계 지평까지. 한마디로 경험이란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항상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신체와 망치.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릿속 마음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신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메를로퐁티라는 철학자는 1차 대전 참전 용사였던 슈나이더라는 환자를 연구했는데요. 이분은 뇌를 다쳐서 당신의 허벅지를 가리켜보세요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가리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기가 그 허벅지를 딱 물면 생각할 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찰싹 하고 모기를 잡았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 몸은 의식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실용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 그 자체가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하나의 주체인 거죠. 하이데거 역시 이와 비슷한 결로 기존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목수가 망치질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목수가 망치를 막 요리조리 관철하면서 치진 않잖아요. 망치는 작업 속으로 그냥 투명하게 스며들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손안의 존재라고 불렀죠. 그럼 망치가 하나의 물건으로 눈에 확 띌 때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망치가 뚝 부러졌을 때, 고장나서 쓸모가 없어진 그 순간에야 비로소 뭔가 무겁고 낯선 고립된 대상, 즉 눈앞의 존재로 툭 튀어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찐득한 방식은 팔짱 끼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도구들이랑 직접 부대끼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자유, 자기기만, 그리고 타자로 가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도구 이야기를 좀 했으니 이제 판을 좀 키워서 인간의 그 무거운 자유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엄청난 윤리적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의식은 무언가 꽉 찬 실체일까요? 아니면 텅 빈 공간 같은 순수한 무, 그러니까 너팅니스일까요? 장폴 사르트르는 의식은 텅 비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의식이란 자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부정할 수 있는지로 정의된다는 거죠.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카페 웨이터 비유를 들어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카페에 갔는데 막 로봇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웨이터 연기를 하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르트르는 이런 행동을 자기기만이라고 꼬집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텅 빈 존재고, 그래서 무한한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근원적 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막상 쥐어지면 책임감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는 웨이터일 뿐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꽉 막힌 사물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현기증 나는 자유로부터 쏙 도망쳐버리는 거죠. 자, 사르트르를 지나 레비나스로 오면 현상학의 판도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전 철학자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나의 경험 안으로 쏙 집어넣으려고 안달이었어요. 하지만 레비나스는 잠깐 타자의 얼굴은 절대 내 맘대로 조립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절대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을 딱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타자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런 무한한 책임감의 세계로 확 끌어당겨버리는 엄청나고 압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5장, 뇌, 사회, 그리고 과학. 자, 지금까지 100년도 넘은 철학 이야기들을 쫙 훑어왔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최첨단 뇌 스캐너, 그리고 요즘 뜨거운 이슈인 사회정의 문제와 이 현상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현상학은 하나로 딴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하게 쪼개져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후설을 따라 순수 의식의 구조를 파고드는 선험적 학파도 있고, 역사적 배경과 해석을 중시하는 해석학적 학파, 사회적 억압 구조를 고발하는 비판적 학파, 그리고 우리의 몸과 환경의 연결을 연구하는 체화된 학파까지, 어떻게 경험을 분석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가를 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자들은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흐름 중 하나가 바로 비판적 현상학인데요. 프란츠 파논 같은 사상가들의 분석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예전 철학자들이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야 라고 주장했던 것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그 당시 특권을 누리던 백인 남성들의 좁은 시각일 수 있다는 걸 날카롭게 꼬집었거든요. 파논이 식민지 시대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말한 표피적 인종 도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식민주의나 차별 같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세계 경험은 완전히 다르게 훨씬 억압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상학이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우리의 진짜 현실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또 하나, 진짜 뜨거운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현대과학과의 만남입니다. 이른바 신경현상학이라는 건데요. 내가 직접 느끼는 1인칭 경험에 대한 묘사를 뇌파나 전기 신호 같은 차가운 3인칭 과학 데이터랑 싹 연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게 뇌과학의 한계를 깨부술 엄청난 돌파구라고 환호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야, 그러다 현상학 고유의 철학적인 의미는 다 날아가고 그냥 뻔한 과학실험실 데이터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나게 열띤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이 길었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그 찌릿한 감동, 커피잔을 줄 때의 따뜻한 촉감,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묘한 떨림, 그 경험의 진짜 내부를 완벽하게 해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세상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비를 간직한 채 그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뛰어들어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접촉하는가에 대한 이 100년 된 미스터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이 퍼즐의 다음 조각,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